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고요.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인데요. 이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추가로 하향 조정되더니 급기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에서는 0.9%까지 성장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은 거쳤지만은 거세지는 통상 파고와 또 식어버린 내수 경기 등 대내외 악재로 우리 경제의 시계가 불투명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소에는 똑똑하고 한없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사고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대규모 표본에 기반해서 도출한 과학적 증거보다 지인이 겪은 한두 가지 일화를 철석같이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의 편향에서 벗어나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사고의 오류를 잡아주는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식시장 네. 탄핵 선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아마 장중 흐름을 계속 보신 분들은 갈피를 못 잡으셨을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후로 해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 롤러코스터였고 막판까지도 정말 몰랐어요. 종가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코스피는 오늘 0.86% 하락했습니다. 21포인트가 빠져서 2465.4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은 장 막판에 상승 전환을 다시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0.57% 3.90포인트가 올라서 68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일단 보면 외국인은 대거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습니다. 현물에서만 1조 7천억 원, 선물에서도 7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네. 기관이 이걸 사들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한 것이고요. 장 초반부터 보면 일단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 그랬죠. 예, 엄청 많이 기록했습니다. 떨어졌죠. 네. 네. 상호관세 여파라고 봐야 되고요. 이러면서 사실 오늘 장 우리 코스피는 이제 하락 출발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오전 11시경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때 또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네. 또 장중에는 또 2,500선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이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을 지적한 한 11시 15분쯤에는 2,506포인트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재판관의 전원 의견 일치에 따른 탄핵 인용 결정 시점이 이제 다가오자 네. 의외로 또 상승폭을 반납을 하기 네. 시작했고요. 파면 선고가 난 이후 한 11시 35분경에는 또 이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아마 이때부터는 미국발 관세 불안 이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게 다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관련된 발언들 이게 네. 이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지수를 끌어내린 하이닉스는 요인으로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오늘 6.32%. 6%대로 네. 낙폭이 컸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그 원달러 환율은 또 좀 안정세죠. 네. 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지금 16원 이상 지금 하락을 했고요. 네. 1,435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이렇게 1,430원대로 하락한 게 지난 2월 26일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네. 사실 전날 야간 거래에서부터 13원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야간 거래에서만 1,450원대로 훅 내려와서 달러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흐름 보였고요. 주요 6개국의 이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도 밤 사이에는 101포인트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연하게 달러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니까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요소로 해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거래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된 11시 20분 이 기점으로 하락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약해졌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상호관세 발표 영향으로 달러 약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원화 약세 압력이 이제 약화되면서 환율의 하락폭이 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탄핵 선고 전후로 주식시장에서는 정치인 테마주들이 네. 급등락을 연출했다면서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상당한 변동성을 그랬군요. 보였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니까 장중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좀 출렁이는 모습. 특히 이제 윤 대통령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장중에 출렁이다가 이제 파면 결정이 나니까 이내 다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유력 대권 주자들의 이른바 정치 테마주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들로 묶이는 이런 테마주들은 개장 직후 상한가로 가는 모습. 그런데 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테마주들은 이전에 많이 올랐던 거를 이제 좀 오히려 셀온 경향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네, 네. 하락세로 또 낙폭을 키우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 이 밖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여권의 유력 후보들도 이런 테마주들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해당 정치인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 뭐 지역적 연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특정 이슈로 크게 요동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매우 적고요. 무엇보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 같은 특정 테마로 오르다가도 이내 다 오름폭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네. 이제 반도체와 의약품 겨냥하는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맞습니다.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를 발표한 다음 날 이번에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골프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기내에서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인데요. 관세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반도체는 곧 시작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시작될 것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의약품에 관해서는 현재 제약업계를 주시하고 있고 제약업은 별도의 범주로 가까운 시일에 발표를 할 것이고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부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글쎄요. 국내 반도체라든가 의약품 기업들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네,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일단 이 관세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는 면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평택을 비롯해서 국내에도 공장이 있지만 중국 같은 곳에도 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고 예. 그곳에서 생산된 칩들이 미국으로도 수출이 되기 때문에 관세 태풍을 피하기는
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반도체의 대미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7.5% 정도입니다. 근데 중국이 많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32%, 예. 홍콩 18%, 대만 15% 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미 수출은 비중만 보면 크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산지가 네. 우리 국내에도 있지만 중국에서도 제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는데 품목별 관세도 관세지만 나라별 관세 적용 범위 이런 기준을 어떻게 중첩적으로 작용할지 별도로 적용할지 이걸 아직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는 25% 관세가 부과가 됐지만 이번에 상호 관세 대상에선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꼭 그렇게 적용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중첩돼서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건 아직까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최소 25%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이 얘기가 맞다면 최소한 자동차와 같거나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매겨질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자동차, 반도체 다 품목별 관세를 매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품목 기준으로는 1, 2위 품목이 다 네. 관세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고요. 예.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도 긴장을 하고 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큰일 난 게 SK 바이오팜이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것도 우리 국내 인천 송도 같은 데서 다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당장 미국 현지 생산을 이제 그 체제를 갖추어서 대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네. 시점이 임박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 충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밖에도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7분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우리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 부과로 통상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떠안은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대책 마련에 시급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선까지 2달 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우리 한국 경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간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컸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그 11시 22분에 이제 파면 선고가 났는데,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는 그 전에 있었던 건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오늘의 역사적 이벤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해석한다면 네,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불확실성은 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 국면에서 11시 22분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 하던 그 물음표가 지워지는 거죠. 네. 불확실성의 제거고, 뭐 특히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 지점에 네. 그 지점에나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동안은 어떤 투자도 좀 보류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결정을 네. 좀 해외에서의 해보고. 시각은 더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던 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투자 적정한 시점 되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는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그 경제 불확실성 지수 네. 그 EPU를 발표했다면서요. 네. 네, 3월 EPU가 2월보다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경제 불확실성 지수인데요. 304.78 포인트가 나왔는데 네. 지난달이 296.03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8.75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고요. 이게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해서 소비 못 하겠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사업 진출 못 하겠네. 투자 못 하겠네. 네. 이런 마음을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대외적으로는 소용돌이가 일고 있고요. 트럼프 2.0이라는 또 대내적으로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네. 이 양쪽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고조된 그 시점이 3월 말 4월 초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300이 넘는 건 굉장히 높은 건가 봐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EPU가 뭔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자, 그 오늘 그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시장 반응. 앞서 저희가 이제 경제뉴스 브리핑에서도 탄핵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네. 심판 그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식시장이 막 출렁거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그 시장 반응을 좀 종합해 주신다면.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네. 트럼프가 거대한 바가지로 찬물을 부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컵에다가 따뜻한 물을 가지고 그 욕조에 찬물이 가득한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거워질까요? 뭐 안 뜨거워지겠죠. 예, 미지근해지지도 않겠죠. 네. 그 영향력을 본다면 예.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젯밤이었고 네.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세계 모든 증시가 예. 이 관세의 그 충격의 도가니고 뭐 트럼프는 연설 때 뭐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해방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정말 이렇게 큰 조정은 거대한 찬물 욕조가 가득 채워진 느낌이고 이 얼음물에 뜨거운 물을 부은 거죠. 불확실성의 제거.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11시 22분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네. 그 관세 전쟁의 여파가 그만큼 현실은 경제적으로 더 찬물이다. 크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네. 얼음물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네. 그 환율 시장은 그래도 좀 이제 그 약세를 보인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그 탄핵 선고 원이라기보다는 미국 자체의 원인이 더 큰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다. 자, 예. 환율은 예. 쉽게 말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국 돈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 두 가지 양방향을 다 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근데 관세 전쟁을 펼치면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도 둔화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 GDP의 70%가 소비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25% 관세가 부과돼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1,250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5천만 원짜리면 6천만 원이 되거든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도 둔화될 것이다. 네. 이런 걱정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의 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약세화. 거기에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어 하는 움직임이었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제고되네. 원화를 조금 매력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화에 대한 가치는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또 하향 안정화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뭐 교수님께서는요? 기존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은 네. 이제 하향 안정화를 보일 거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달러가 아니진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강달러고 오늘도 강달러인 거예요. 다만 환율의 하향 안정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요.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환율을 예측하기는 뭐 이전에 우리가 봤던 1,100, 1,200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그런 거죠? 건 어렵다는 거죠. 네. 1,400원이나 많이 내려가 봐도 1,350원을 향해서 네. 균형점을 그 정도로 잡으시면 좋겠고 그 정도의 균형점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약달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근거는요? 뭐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지금은 상당히 둔화될 것 같아 하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나름 탄탄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한국 경제가 더 어렵죠. 또 역시 금리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네. 한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상황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가 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소 강달러를 좀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은 됩니다. 네. 그러나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이 돈의 가치를 결정지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과거에 강했던 강달러보다는 약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불확실성인데요. 네. 불확실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에 아주 충격적인 불확실성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4월 3일, 4월 4일 네. 연이어서 이 과정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굉장히 고조됐었는데 이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소되는 거고 역시 지금 탄핵 정국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고 네. 불확실성이 해소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달러 선호 현상이 조금 주춤하게 만들죠. 네. 이런 것들이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 여전히 강달러겠지만 다소 하향 안정화 이런 흐름은 유지할 수 있겠다 봅니다. 과거에 그 두 번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은 물론 그 시장 여건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텐데 네. 어쨌거나 오늘 이후로는 뭔가 좀 변곡점을 맞이해서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제가 여러분께 좀 체감 가기 쉽게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한번 네. 말씀드리면요. 비상계엄 선언 그 다음 날 예. 제가 무슨 A 금융사와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세미나 대상이 이 금융사가 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 기관입니다. 네, 국내외 기관, 주로 해외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간단한 거 사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사는 겁니다. 몇 조짜리 대기업을 사서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주인을 찾아주자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로 기관 투자자들을 70여 개를 모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투자하기로 마음 먹고 온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럼 그게 12월 4일에 예정돼 있었습니까? 그게 아침이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그 세미나는 형식적으로 개최가 됐지만 네. 세미나가 끝나고 네. 이 70여 개 기관들이 다 전원 투자 철회를 단행했습니다. 그 전원 투자 철회를 단행하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의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지점에 재검토하겠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제거는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문제는 제거됐으니 네. 다른 고민을 하면서 투자 여부를 생각해야겠다라는 네.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과거 탄핵 정국 때도 불확실성의 제고와 함께 환율이나 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 바닥 그 안 좋았던 그 시점은 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 경제 불확실성 지수 EPU가 나오면은 네. 이번 달 거보다는 훨씬 좋아지겠네요. 저는 좀 개런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국가의 대외 신용 위험들을 보여주는 이제 신용 부도 수합 프리미엄 네. 이게 많이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 역시 좀 한 곱이 좀 넘을까요? 한 곱이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신용부도 수합 프리미엄이 어려운 지표인데 네, 네.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가 있어요.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아유,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할증되죠. 근데 네. 안전한 10년 동안 무사고예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네. 마치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안정성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높게 측정하는 거냐 낮게 측정하느냐 이 네. 위험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위험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고조됐었다가 네.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물 한국 그 신용 부도 수화프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네. 지금 이제 좀 낮춰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후로. 모든 현상들을 불확실성의 제거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관세 전쟁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직 발효는 안 했어요. 근데 발표가 공포감을 준 거죠. 역시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었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금융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것은 이미 반영된 주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다른 그림일 수 있겠다 의견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관세, 이 공세이지 않습니까? 네. 참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트럼프 1기 행정부였고 네. 이번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렇게 맞물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번 2기 행정부가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빠르게 관세 네. 정책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금 각국이 참 비상입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네네. 공세를 쏟아부어 가지고요. 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까가 참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께서는요? 일단 세계가 미국을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등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미국의 전략이었거든요. 중국을 고립시키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지 않았느냐. 우리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고립시키자라는 네. 중국을 입장으로. 등지게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중국을 등지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관세 전쟁의 결과는 EU도 네. 야 우리도 맞보복하자. 똑같이 관세 보복하자. 중국도 당연히 맞대응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이 상호 관세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프랑스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 짓는 움직임, 투자 움직임을 다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든 기업 지금 다 철회하라. 그 예외 없다. 네. 단호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계 GDP에서 네. 미국 GDP가 25%예요. 네. 그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가 75%예요. 그럼 네. 미국을 등지고 우리끼리 적극적으로 거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유무역하면 되지 그게 않겠는가?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예. 뭔가 강한 움직임 조치를 취해보자라는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한중일 장관계 예. 협의회 이런 것도 거치면서 우리끼리 뭔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 보자 하는 움직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이 당장 여기서 이런 움직임에 다른 나라들 국가들의 움직임에 자기네들의 그 지금 해오고 있는 거를 갑자기 철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체면도 있고 예.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까요, 이 상황이?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께서 백악관 브리핑을 할 때 현대차, 예. 그때 트럼프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게 바로 타리프 이펙트다. 관세 효과다. 관세 이펙트다. 예, 이게 관세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관세 효과가 나타날지를 봐야 되는데 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철회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제까지는 예외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예외가 아니라고 그러고 어제까지는 또 적용한다고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은 유예 안 시켜준다고 그러고 계속 바뀌는 인물이니까 네. 혹여나 사업가고 기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윤에서 투지 타산이 안 맞는 건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체면 이런 거보다도 실리를 더 중요시 네. 할까요? 목적했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다음날 또 쉬운 게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정책은 예. IRA나 칩스법과 같은 네, 네, 인플레이션 이 감축법하고 행정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의회에 통과된 법안 가지고 싸웠는데 네, 여기는 뭐 행정명령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협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대선까지 이제 국정 공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뭔가 이렇게 의사 결정 과정이 쫙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은 돼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섭할 수 있는 이 파트너가 없다라는 네, 네.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거론했던 몇몇 국가들의 대응은 뭐 일본 입장에선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지금 고개를 숙여서 우리는 면제해달라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가 옳다 그르다는 것은 지금 예단하기 각 어렵다. 나라별로 또 예. 입장이 다르니까. 예, 예.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목소리들 시진핑의 목소리고 마크롱의 목소리고 국가 원수들. 다 국가 원수들의 목소리인데 우리는 아직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서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 저는 정의선 회장께서 백악관에 가서 브리핑한 것은 오히려 우리 정책 공백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남은 한 2달간 정책 공백을 최대한 메꾸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아까 금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럼 한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금리 정책을 가져가야
거라고 보시고 네. 아니면 교수님께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 네. 지난 11월에는 한국 경제를 1.9%로 전망했었고 지난 2월에는 1.5%로 네.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속에 1.5가 아닌 뭐 1.4, 1.3 정도로 말은 하고 있진 않지만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유추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경기 부양적 노력을 초집중해야 되겠구나. 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네. 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겠다. 또 한 가지 금리를 인하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그동안. 면면들이 네. 예를 들면 환율이 급등하는 네. 거.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거 이것도 부담스럽고 가계부채 이런 네. 것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이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네. 환율도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면 네. 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될 게 이제 보통 선거 이후에 선거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대선 모드로 접어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경기 부양 효과 네. 지금 유통업계라든가 외식 이런 업계들은 지금 이제 좀 약간 한숨 돌리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 기대를 물론 하고요. 예. 여전히 뭐 2달 후에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이 새로운 정책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할지 역시 모르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네. 2달 정도는 네. 어떤 방향을 가져가는 정부가 시작이 될까라는 것이 확실시 됐을 때 그런 방향성에 맞게 그런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신사업 진출을 하고 신규 투자를 단행합니다. 네. 그때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책 공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이 탄력을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생산, 소비, 투자 등 그 지표를 보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징후가 조금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가 상당히 많이 둔화됐고요. 네. 한마디로 저는 소매 판매액 증가율을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예. 2022년, 3년, 4년, 네. 3년 연속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였어요. 이런 것은 소매 판매액을 계산한 네. 이래 통계를 계산한 이래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3년 연속 감소가. 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마저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대형 산불 화재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악영향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데 모든 정책의 방향성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재정 통화 양 측면에서 다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보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다룬 책이라고 하네요. Thinking 101. 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이거 101로 읽나요? 예, 101. 네, 그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예, 저도 영어처럼 몰랐는데. thinking 이러지 말고 thinking. 예, thinking 101. 이 101이 그 미국에서 그 각 과마다 인문 과목이 있잖아요. 그 인문 과목을 뜻할 때 101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누가 쓴 책입니까 이게요? 그 예일대 심리학과 안우경 교수가 쓴 책입니다. 아, 예. 네, 예일대 교수예요 현재. 예, 현재 심리학과 그렇군요. 교수고 네, 그 우리나라에서 학부를 마치고 갔습니다. 2023년에 나온 예, 책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이제 생각하기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고요. 그 이 책에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그것이 때때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또
그렇게 생겨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다루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읽어보시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에게 심리적 편향이 개입이 돼서 그 자신의 뜻과 다른 식의 판단을 많이 하고 네. 설사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지 네.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좀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문서를 읽어보시면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더 나은 삶을 위한 생각하기 연습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심리적 편향의 예가 등장하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편향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인간의 버릇이나 습관에 가까운 것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편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편향이 있기 때문에 또 생존이 유리하게 진화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향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저자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편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자가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편향을 소개를 해요. 근데 가장 위험한 편향. 네. 가장 위험한 편향으로 꼽은 게 확인 편향입니다. 확인 편향. 네. 이게 행동경제학 책 같은 거 보시면 확증 편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자는 이제 확증 편향은 약간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확인 편향이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네. 쉽게 생각하면은 이 확인 편향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가설에 맞는 것만 취합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인간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책에서 든 사례가 만보 걷기 사례인데 만보를 걸으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정보만 믿고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예를 들게 되면 이 책에다 든 사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만보 걷기는 다이어트에 좋아. 성급하게 결론을 딱 내리고 나서 네. 그 소파에 계속 누워 있고 재택근무하면서 계속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만보 걷기라는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저 이해를 못하는 게 재택근무는 하는데 예. 만보는 걷는다고요? 네, 매일 걷는 거죠. 매일 만보를 걸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나는 될 거라고 다이어트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럴 근무 수- 형태는 재택근무인데 예. 앉아 있으면서 예. 자꾸 먹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될 수 예, 있다는 거죠. 만보 걷기로 건강해지고 살이 날씬해질 예. 거라고 생각한 거가 대로 안 됐다는 안 거잖아요.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 인간이 이렇게 한두 가지 정보만 딱 흡수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변수도 많이 개입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런 확인 편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정보만 취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확실하고 극단적인 신념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신념이 강화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정보들만 또 더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이게 거지. 이 책에 나온 사례인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가짜 뉴스라든가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내가 알고 있는 거 맞으면 그냥 취사 선택해버리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도 인간의 신념이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제 확인 편향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나 이런 확인 편향이 다 있다는 있어요. 거잖아요.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체는. 이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인이 네. 우리 이제 원시인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딱 지나가는데 빨간색이고 동그랗게 생긴 건데 저게 네. 맛있는 거면 사과야라고 가정을 했으면 빨리 캐치라는 게 유리하거든요 생존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따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현대에서 우리가 정보를 접하거나 의사결정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맞는 정보를 가지고 성급하게 내리는 결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자는 자기 주장과 자기 갖고 있는 생각과 반증되는 가설도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나는 이런 확인 편향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존재니까 예.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그쵸. 늘 그 의문보를 달고 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어찌 보게 되면 결론이 이런데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위대한 과학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열린 사회와 적들이라는 책을 쓴 칼 포파란 네, 분이 칼 계시죠. 포퍼. 이제 네. 그분 책 되게 어려운데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반증 가능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반증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상
존재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면은 자기 구미에 맞는 정보만 가지고 빨리 판단 내리기보다는 네. 예, 반증의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이거 예. 저희도 그 학교 다닐 때 예. 이렇게 기본 그 과목 중에서 심리학을 들으면 예. 이 확인 편향, 확증 편향은 늘 들었던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또 다른 편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편향이 이 책에 있다면서요. 저는 여기서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이제 부정성 편향이에요. 부정성 편향. 그러니까 인간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요. 존재거든요. 예. 이 책에서 이제 조사한 사례가 나오는데 2007년부터 8년까지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아마존닷컴에 올라온 300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 구입과 부정적인 정보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의 판매 순위, 긍정적인 리뷰, 부정적인 리뷰를 분석을 했겠죠. 예상대로 당연히 긍정적 리뷰가 많은 제품이 판매 순위가 높게 나왔겠죠. 긍정적 리뷰가 많은 것. 근데 이제 그리고 부정적 리뷰가 많은 것은 당연히 또 판매 순위가 낮았겠죠. 네. 근데 이 연구 핵심 포인트는 긍정적 리뷰와 부정적 리뷰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게 많거나 부정적인 일방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순위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긍정적 리뷰와 부정적 리뷰가만 놓고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딱 보게 되면 네. 부정적 리뷰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트라우마 같은 거, 학대 같은 걸 당하면 평생 동안 이런 삶에 영향을 미쳐죠. 어렸을 때 좋았던 일보다는 이 부정적인 사건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내릴 때도 부정성 편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한테요. 예. 근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비행기가 지연될 확률이 12%입니다. 한쪽 네. 비행기는. 그 다른 비행기는 정시에 운항할 확률이 88%예요. 네. 어떤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정시에 운항할 확률이 88%. 근데 이제 아니에요?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네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 바본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또 소고기 햄버거에 들어간 소고기 패티에 대한 연구인데 이런 거예요. 살코기 함량 75%라고 돼 있는 포장이 돼 있는 햄버거와 지방 함량 25%라고 되어 있는 햄버거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나서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번에 바보 안 되려고 했는데 왜 안 물어보세요? 아니, 당연히 맞추실 것 같아서. 근데 재미난 거는 살코기 함량 75%라고 적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25% 지방 함량이라고 적힌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보다 고기 패티가 덜 기름지고 맞아요. 더 그게 담백하고 중요해요. 품질이 좋다고 평가한 그러니까 거예요. 지방은염 25로 쓰진 않겠죠, 예. 설마. 파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똑같은 정보입니다, 사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저자의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부정성 편향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은 다른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편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두 개를 던져보는 이런 습관을 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그 Thinking 101 예. 지금 소개해주고 계신데 이게 예. 이제 경제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책을 소개하신단 예.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들고 나오신 이유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행동경제학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왜 그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냐면 사실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 같은 거 할 때 후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번 질문 제가 던져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네. 한 명은 주식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네. B로 갈아탔어요. 네. 그래서 손실을 1,000만 원 봤어요. 다른 한 명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안 팔고.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주가가 빠져서 손실을 1,000만 원 봤어요. 네. 누가 더 후회할까요? 안 갈아탈 걸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쪽이 더 후회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예. 갈아탄 사람이 더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네.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이 책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지만 2만 5천 명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정부가 네. 2만 5천 명의 선량한 국민들을 학살한 경우와 식량 부족으로 사망한 사람이 2만 5천 명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네. 어디에 더 분노를 할까요, 인간들은? 아,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예. 네.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학살한 것 자체를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학사 사망은 똑같이 했는데 2만 5천 명씩 죽었는데 식량 부족으로 죽은 경우와 누군가가 행위를 해서 네. 그런 2만 5천 명을 학살한 경우에는 이거에 더 많이 분노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보다 어떤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더 크게 분노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부족을 야기한 어떤 정책 미비 이런 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거 놔둔 누군가 거잖아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 오히려 덜 비난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방관자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지 않는 그게 게 더 안전한 거죠. 뭐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본전할 때가 많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까지 말씀을. 이게 이제 네. 이런 것처럼 근데 저자 얘기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행동한 것보다 악하거나 비난받을 행동이라는 생각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악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투자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해가지고 후회를 한다고 해서 후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괜히. 그건 아니라 내가 그 선택한 의사결정이 처음에 의사결정과 다르지 않고 지금도 올바르다고 판단한다면 네. 후회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래요. 예. 그것도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뭐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다 내 얘기를 남이 알아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를. 예. 그다음에 둘 친구 사이에서 오래 만나면 네. 내가 친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자는 하나도 맞지 않는답니다. 왜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 존재다. 이건 제가 한 말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확인 편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편향이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책에 나온 사례인데 어떤 새로운 모임에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처음 나가는 자리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네. 내가 옷을 입을 때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을까? 네. 아니면 평범한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을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좀 평범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잘 차려입고 나가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네. 왜냐면 처음 나가니까 네.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잘 입고 잘 나가면 이들에게 좋은 생각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나가고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걸 이제 아닌가요? 얘기가 신분 뽐내기의 역설. 역설이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남들이 우리의 생각을 추측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 왜냐하면 진짜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지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오해 소지가 많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 할 때 대화의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네. 이모티콘과 같은 감정 표현을 같이 쓰면 좋다는 거예요. 왜 단순한 문자에는 감정이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의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저 많은 분들이 추측하지 마시고 예.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네. 물어보는 게 네. 최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나가다가 후배든 선배든 상사든 예.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겼지 하면서 막 전전긍긍하는데 알고 보면은 잠깐 딴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전혀 서로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 마이크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네, 예. 그래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인지적 평양, 예. 확증 평양이라든가 부정성 평양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예.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습관을 예. 기르는 게 좋겠다라는 예. 거를 말씀하신 오늘 예. 띵킹 101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